조선 연극계의 전설로 불렸던 황철은 모든 관객의 마음을 울리고 웃겼던 뛰어난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무대는 화려한 극장이 아닌 전쟁의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배우에게 신체는 곧 생명이었으나 하늘은 이 천재 배우에게 가장 소중한 오른팔을 빼앗고 대신 끔찍한 마약이라는 저주를 내려주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대 위의 황제는 사라지고 환각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팔 중독자만이 남았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그의 팔을 잃게 했으며 마약은 어떻게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을까요? 이 비극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빛나던 인생의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황철의 삶은 처음부터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1912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난 그는 양반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는 구한말 군수를 지냈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일제강점기가 심화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관직을 잃고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이 집안 재산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소년 황철은 어느새 내일의 띠니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난은 그에게 갑작스러운 손님이 아니라 피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몰락은 그에게 잠재되어 있던 예술적 본능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소년 황철은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고 다행히도 남다른 재능인 그림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점이나 극장에 간판 그림을 그리며 작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간판 그림 그리기는 선한 일로 여겨졌지만 몰락한 양반 집안 아들에게는 자존심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극장 간판을 그리러 다니면서 그는 연극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뒤 어두운 공간에서 그는 무대 위 배우들의 울고 웃는 모습을 보며 전혀 다른 세상을 목격했습니다. 무대 위 배우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숨죽이며 반응하는 관객들의 열기는 황철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굶주리고 비루했지만 무대 위에서는 왕이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붓을 던지고 직접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10대 후반, 그는 유랑극단에 들어가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유랑극단 배우의 삶은 집시와 다를 바 없어 전국을 떠돌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대에 서기 위한 열망 하나로 모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초기 황철의 배역은 이름 없는 단역에 불과했으나 그는 그 순간에도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연 배우가 갑작스레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되면서 대역 기회를 얻었고 무대에 올라 자신의 진짜 무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연기에 객석은 숨죽였고 그의 목소리는 당시 유행하던 가늘고 높은 목소리와 달리 깊고 감성적인 저음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닌 배역 그 자체가 되어 울부짖었고 관객들은 그 연기에 압도되어 극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1930년대 중반, 황철은 당시 최고의 극단인 동양극장에 스카우트되었습니다. 동양극장은 최고의 작가, 연출가, 배우들이 모인 조선 연극계의 메이저리그였습니다. 황철은 기존의 연극 연기 스타일을 거부하고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대표작들이 무대에 오르면 매표소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여성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광적일 정도였습니다. 그의 무대 등장에 객석은 탄성을 터뜨렸고 비극적 대사에는 실신하는 관객도 속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닌 식민지 조선의 아이돌이자 연인이었습니다. 한편 황철과 늘 비교되던 또 다른 스타인 심영은 정통파 배우로 인기가 있었지만 황철 앞에서는 늘 2인자였습니다. 심영은 세련된 외모를 가졌으나 황철의 동물적인 호소력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대중은 잘생긴 배우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배우를 원했습니다. 황철은 무대 위에서 완벽한 황제였지만
무대 밖에서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술 없이는 살 수 없었고 공연 후 술집으로 직행해 인사불성 상태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길거리 난동과 싸움도 흔했고 파출소를 드나들며 사회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생활 역시 극적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일본인 여성을 치어 얼굴에 큰 화상을 입힌 사건으로 막대한 합의금을 내야 했고 배우 인생의 위기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를 버리지 않았고 이런 파력도 천재의 고뇌라며 감싸주었습니다. 도덕성은 황철이라는 거대한 재능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는데 집안의 강요로 이정순과 결혼했지만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만 나돌았으며 동료 여배우들과의 스캔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여배우 문정복과의 연문설은 큰 화제였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초반, 황철은 조선 연극계의 정산이 있었고 그가 기침만 해도 기사가 떴으며 입는 옷은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식민지 시대가 낳은 최고의 스타였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잠시나마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과 함께 이념의 소홍돌이와 38선 분단이라는 비극이 시작되면서 그의 운명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 태극기가 물결치는 그날 황철은 경성거리 한복판에 있었고 군중의 함성은 그에게 해방의 감격과 억눌린 예술가의 눈물이 섞인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해방은 모든 예술가에게 새로운 천국이 열릴 것이라는 약속처럼 들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울은 혼란 그 자체였고 예술계는 좌우 이념으로 갈라져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극장은 정치 깡패들이 점령해 무대는 낭만이 아닌 정치 선전의 장이 되었으며 황철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정치보다 완벽한 무대와 관객의 사랑을 원했으나 남한 사회는 그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친일파가 다시 권력을 잡고 정치인들이 예술을 선동 도구로 이용하는 현실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는 술에 빠져 지내며 점점 공허해졌고 그 틈을 타 북한 선전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1948년 평양을 방문한 문화예술인 중 많은 이가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에 남았으며 황철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월북 결심은 정치적 신념보다는 예술가 대우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예술가를 영혼의 엔지니어로 대접하며 국립극장과 인민의 스승이라는 자리를 약속했고 황철은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38선을 넘어 새로운 무대를 찾았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황철은 물 만난 고기처럼 살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약속을 지켰고 그는 선전의 간판 스타로 대접받았습니다. 평양 국립극장은 그의 무대였고 자금난과 깡패 문제 없이 오직 연기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수시로 공연을 관람하며 그의 연기를 칭찬했고 황철은 국가 원수와 동지로 대접받는 현실에 감격했습니다. 1955년 북한이 수여하는 최고의 예술가 명예인 인민배우 칭호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고 통일상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교육문화성 부상까지 역임하며 정치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황철은 평양연극영화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북한 연기예술의 기틀을 다졌고 그의 저서 지필라는 북한 배우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무대 위 환호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완벽해 보였지만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은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가 만든 최고의 선전물이자 빛나는 별이었지만 역사는 가장 높은 자리를 오르는 자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은 모든 예술가를 총동원했고 황철은 전선예술공작대 대장으로 임명되어 최전방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공연을 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연기했으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후퇴해야 했습니다. 평택 부근을 지나던 트럭이 미군 전투기의 무차별 폭격을 받았고 황철은 그 충격으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의 우람하고 섬세했던 오른팔이 어깨 밑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죽음보다는 팔을 잃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야전 병원에서는 팔을 잘라내고 상처를 꿰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배우에게 팔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과 같았고 황철은 병상에서 자신의 빈 소매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과 김일성은 그를 단순한 배우가 아닌 상징으로 여겼고 팔을 잃은 영혼이라는 선전 스토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일성은 황철의 부상을 듣고 즉시 특별 지시를 내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무대에 세워라 고 명령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고 당시 공산권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진 헝가리에서 특수의수가 공수되었습니다. 황철은 차가운 금속과 가죽으로 만든 기계팔을 달게 되었지만 그 의수는 그를 북한 체제 선전에 묶어두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재활 훈련은 고문과 같았고 그는 수천 번의 반복 훈련으로 기계팔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복귀 무대는 이순신 장군 역이었으며 전쟁으로 팔을 잃은 배우가 외세 침략에 맞선 민족 영웅을 연기하는 이 무대는 완벽한 선전 시나리오였습니다. 공연 당일 평양 국립극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김일성과 당 간부들이 맨 앞줄에 앉아 그의 연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의수를 든 채 칼을 뽑는 장면을 완벽히 소화했고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신문들은 그의 복귀를 대서특필했고 그는 전쟁 상처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이 내리고 대기실에 홀로 남았을 때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수를 벗으면 환상통이라는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뇌는 팔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착각해 마치 잘려나간 팔을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통증이 몰아쳤습니다. 황철은 없는 팔을 붙잡으려 허공을 휘저으며 신음했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의료진도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심해져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그에게 강력한 진통제인 모르핀 주사를 건넸고 고통은 순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평화는 영혼을 담보로 하는 끔찍한 거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연 후 힘들 때만 맞았지만 환상통은 점점 교묘해지고 집요해져 공연 전 리허설 중에도 주사를 맞아야 했으며 점점 약물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강인한 의지의 화신이었지만 뒤에서는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황철은 자신의 약물 중독 사실을 감추기 위해 더욱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 했고 그 압박감에 점점 더 약물에 의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상 징후를 눈치챘지만 누구도 인민배우이자 김일성의 총애를 받는 그에게 의심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야위고 목소리는 갈라졌으며 대사를 까먹고 리허설 중 쓰러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당국은 전쟁 부상의 후유증이라 둘러댔고 김일성은 특별 보약을 하사하며 격려했지만 이미 그는 회복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경주마처럼 몰아치며 공연과 정치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독은 깊어만 갔습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와 김일성의 선물인 벤츠 승용차, 번쩍이는 훈장들은 모두 외면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은 금기였고 고통은 약점이라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배우들조차 감시와 경쟁 속에 있었고 그는 밤이면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의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몽롱한 약물과 술에 취한 의식 속에서 그는 과거 1930년대 경성에 환호하던 소녀들의 웃음소리,
동양극장 낡은 나무 바닥소리, 라이벌 심영과 나누던 농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배우인가? 아니면 버째된 인형인가? 돌아오는 대답은 환상에 찌든 전율뿐이었습니다. 1960년 그의 나이 41세였지만 육체는 이미 80대 노인처럼 쇠약해져 있었고 만성 소화불량과 불면증, 심장질환까지 겹쳤습니다. 약물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온몸을 공격했고 그는 교육문화성 부상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활동을 병행하며 자살 행위와도 같은 스케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들은 제재 선전물이었고 화면 속 웃음은 공허했으며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의문 제기가 허용되지 않았고 모두 그를 강철 같은 사나이라고 불렀기에 그는 강철이어야만 했습니다. 1961년 봄 그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어 진통제도 듣지 않았고 주사 부위는 딱딱하게 굳어 바늘 꼽기도 어려웠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김일성이 보낸 최고의 의료진이 애를 썼으나 이미 그의 장기들은 기능을 멈추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그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공화국 영웅 칭호, 인민 배우 명예, 아니면 평택 도로 위에서 잃은 팔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영광과 고통이 사라진 순수한 무대 위의 정적, 이념과 선전 없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하던 젊은 시절 무대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1961년 6월 8일 밤 황철은 긴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다음날 새벽 49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에 평양은 검은 물결에 휩싸였고 당국은 그의 죽음을 미제 침략자와 싸우다 얻은 부상 후유증과 혁명 헌신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약물 중독과 고독, 자기 파괴의 과정은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완벽한 영웅으로 남아야 했기에 국장급 장례가 치러졌고 검은 띠를 두른 영정사진이 거리에 걸렸으며 수많은 인파가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공화국 영웅 칭호와 훈장이 화려하게 새겨졌고 북한에서는 전설적 배우로 추앙받으며 그의 연기법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묘비 아래 잠든 황철은 환상통 없는 세상에서 편안히 잠들었을까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식민지 시대에 찬란히 빛났던 천재, 해방봉간에서의 고뇌, 그리고 전쟁과 분단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산산이 부서진 한 개인의 운명. 그는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였지만 시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진실되었으나 삶은 거대한 연극 세트장 속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종종 승자와 패자, 영웅과 악당으로 나누어 기억하지만 황철의 이야기는 그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슬픔을 보여줍니다. 남한에서는 변절자로, 북한에서는 영웅으로 불렸지만 그 껍데기를 벗기면 단지 잃어버린 팔을 그리워하며 밤새 고통에 몸부림쳤던 한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극장에 홀로 남은 배우의 둔 모습.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황철의 진짜 얼굴일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비극적인 생애는 분단된 한반도 역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마음을 훔쳤던 그 목소리는 이제 역사 속 침묵으로 남았습니다. 황철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가 남긴 긴 여운은 흑백 사진 속 쓸쓸한 미소처럼 오랫동안 우리 곁을 맴돌 것입니다. 그의 삶과 고통, 영광과 몰락은 단순한 연극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격변의 시대 속 개인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 운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와 인간 그리고 예술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